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요시노 겐자부로 지음, 김욱 옮김, 출판사 양철북. 외삼촌의 노트. 위대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코페르, 외삼촌은 네가 느닷없이 나폴레옹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단다. 사정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미즈타니 누나 때문인 것 같구나. 나폴레옹의 일생은 분명 뛰어났어. 한평생이 화려했던 것으로 말한다면 기나긴 인류의 역사에서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아주 드물지. 너희뿐 아니라 온 세계 어디를 가도 나폴레옹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주 많단다. 나라마다 나폴레옹 위인전이 계속 팔리고 있을 정도야. 언젠가 너에게 이번처럼 마음에 남는 일이 있으면 잘 생각해보고 뜻을 떠올려보라고 말한 적이 있을 거야. 오늘 저녁에는 나폴레옹의 삶에 대해 너와 함께 생각해봐야겠구나. 나폴레옹의 부모님은 코르시카 섬의 몰락한 귀족으로 나폴레옹은 어릴 때부터 무척 가난했단다. 지금의 너희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 프랑스로 건너가서 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동급생 가운데는 부자와 귀족들이 많았어. 그 때문에 동료들은 나폴레옹을 언제나 경멸했단다. 나폴레옹은 학창시절에 늘 외톨이였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어서도 여전히 가난했어. 또래 청년들처럼 청춘을 즐기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 화려한 파티 같은 데는 가보지도 못하고 창백한 얼굴로 혼자 공부만 해서 늘 음침해 보였단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24살 때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났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소위가 단번에 소장으로 진급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단다. 혁명군이 트론 요새를 함락시킬 때 이 청년 장교가 엄청난 활약을 펼쳤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폴레옹은 알프스를 넘었어. 이 유명한 이야기는 너도 알고 있겠지? 무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병사들을 이끌고 험준한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평원을 공략하고 오스트리아 대군을 격파하고 마침내 이탈리아의 도시를 모두 정복했어. 어디를 가더라도 오직 승리, 승리뿐이었지. 나폴레옹은 엄청난 전리품을 들고 파리로 돌아왔고 파리에서 가장 인기 높은 개선 장군이 되었단다. 그 당시 프랑스 사회는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정치적 분쟁이 갈수록 심해져서 불안했단다. 프랑스의 평범한 국민들은 질서와 평화를 바랐지. 나폴레옹은 사람들의 이 같은 요구에 따른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를 공격했어. 그러고는 권력을 자기 손안에 모으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새 집정관 가운데 한 사람이 되더니 얼마 안 지나 종신 집정관에 취임하고 결국에는 공화제를 폐지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단다. 코페르, 이때 나폴레옹이 몇 살이었을 것 같니? 겨우 35살이었단다. 겨우 10년 만에 창백하고 가난한 청년 장교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거야. 나폴레옹은 세계에서도 비슷한 예가 거의 없을 만큼 독보적인 신분 상승을 했어.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어서도 기세를 꺾을 줄 몰랐어. 나폴레옹에 대항하고자 유럽 여러 나라들은 영국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고 나폴레옹에게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 프랑스와 전쟁을 하는 건 나폴레옹에게 타고난 군사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줄 뿐이었어. 아우스터리츠에서도 예나에서도 바그람에서도 나폴레옹은 전쟁 역사에 길이 남을 승리를 거두었단다.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반도와 독일, 스페인 같은 나라가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았지. 한때는 유럽 대륙에서 동쪽의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폴레옹 앞에 무릎을 꿇기도 했단다. 1808년에 나폴레옹이 에르푸르트라는 곳에서 유럽 회의를 열었을 때는 독일에서만 국왕 4명과 왕후 34명이 나폴레옹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정도였어. 나폴레옹은 유럽의 왕들에게 둘러싸여 프랑스에서 데려온 타르마라는 유명 배우가 나오는 연극을 보았어.
문자 그대로 나폴레옹이 왕중왕이던 시절이지. 유럽 대륙에 사는 수천만 사람의 운명이 단 한 사람, 즉 나폴레옹의 의지에 따라 흔들릴 만큼 나폴레옹의 전성기였어. 나폴레옹의 권력은 절정에 이르렀지. 그랬던 나폴레옹이 몇 년이 지나 몰락하고 말았단다.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된 건 너도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 원정에 실패했기 때문이야. 나폴레옹은 왜 멀리 러시아까지 정복하러 갈 결심을 했을까? 그건 러시아가 나폴레옹이 명령하는 것을 듣지 않고 계속 영국과 무역을 했기 때문이란다.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떨어져 있는 섬나라야. 영국은 지리적인 장점을 이용해 나폴레옹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반기를 들었어. 나폴레옹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유럽 대륙과 영국의 무역을 금지시켰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지. 러시아가 이런 결정에 따르지 않자 나폴레옹은 본때를 보여줄 작정으로 러시아 원정을 결심했단다. 그런데 원정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참담한 패배로 끝나버렸어. 전투에서는 날마다 크게 승리를 거두고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점령했지만 겨울이 되면서 러시아의 악명 높은 추위와 식량 부족 앞에서는 나폴레옹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 수십만이나 되는 병사들이 눈과 얼음에 뒤덮인 들판을 굶주림에 허덕이며 후퇴하다 길에서 쓰러졌어. 추위와 굶주림에 살아남은 병사들도 코사크 기병대가 추격해 살해했단다. 러시아 원정에 나섰던 병사들은 60만 명이 넘었는데 프랑스로 돌아오기 위해 러시아 국경을 넘었을 때는 겨우 10,000명도 남지 않았어. 비참하기 짝이 없을 만큼 크게 패했지. 나폴레옹이 패배했다는 소식이 유럽에 전해지기 무섭게 오랫동안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던 프로이센 왕국이 들고 일어났어. 다른 나라들도 이에 자극을 받아 일제히 나폴레옹에게 반기를 들었어. 그들은 동맹을 맺고 프랑스를 공격했단다. 나폴레옹에게 멸망의 그림자가 내려앉고 만 거야. 이 전쟁에서 나폴레옹은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포로로 붙잡혀 엘바섬에 유배되었단다. 나중에 나폴레옹은 엘바섬을 탈출해 한 번 더 병사를 모아 저 유명한 월털루 전투에서 마지막 싸움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패배로 끝나고 결국 서아프리카 대륙의 먼 바다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단다. 나폴레옹은 날씨가 나쁜 그 섬에서 5년 반 동안 갇혀 지내다 쓸쓸히 최후를 맞이했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나폴레옹은 46살이었어. 가난한 사관에서 10년 만에 황제가 되었지만 또다시 10년 만에 황제에서 포로가 되어버린 거야. 나폴레옹의 눈부신 생애는 세월로 따지면 겨우 20년에 지나지 않았단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일생을 20년으로 압축시켜버린 셈이지. 겨우 20년이기는 하지만 나폴레옹이 살아온 20년은 역사에 길이 남을 20년이었어. 20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천재적인 사관 하나가 유럽의 지배자가 되고 왕좌에서 추락했지. 하지만 이 동화 같은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기억하는 건 아니야. 나폴레옹이 걸어온 이 20년이라는 세월 속에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건들이 쌓여있기 때문이란다. 나폴레옹이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걸어온 이 20년은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했지. 그 시대는 유럽의 모든 곳에서 혁명과 내란이 되풀이되었었어. 온갖 문제와 새로운 사상이 나왔는데 다른 시대의 50년, 아니 100년에 해당할 만큼 수많은 사건이 쉴 새 없이 일어났단다. 나폴레옹은 혁명이 지나간 프랑스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했고 외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조국을 지켜내야 했어. 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의 중심에 서서 거친 파도처럼 끊임없이 터지는 외교 문제를 혼자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했단다. 나폴레옹이 정치나 외교 문제만 혼자 힘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야. 한편으로는
역사상 비슷한 예가 없을 전쟁을 일으켰고 그때마다 자신이 앞장서서 대군을 지휘했어. 그야말로 엄청난 활동력이었어. 무엇보다 나폴레옹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어. 전쟁에서는 그 능력이 더욱 발휘되었지. 나폴레옹의 전술은 요즘에도 러시아 원정을 제외하고는 전쟁의 모범으로 삼을 만큼 독보적이란다. 나폴레옹은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도 남자답게 단호했고 스스로 내린 결정을 행동에 옮기는 데 주저하지 않았어. 필요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처럼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굽히지 않는 투지와 자긍심으로 위기를 뚫고 나갔단다. 나폴레옹을 생각할 때마다 한 인간이 어떻게 그토록 대단하게 활동할 수 있었는지 놀라고는 한단다. 단순히 놀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잠재 능력을 믿는 마음이 생길 정도야. 우리가 나폴레옹의 전기를 잊고 용기를 얻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단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의 전기를 즐겨 읽는 까닭도 바로 그 때문이지. 그렇다면 활동력이란 대체 무엇일까? 인간이 내면에서 무엇인가를 이뤄내고자 발휘하는 힘이 아닐까? 이 세상에서 자신이 목적한 바를 실현해내려는 욕망이 아닐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나폴레옹의 위대한 활동력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야. 나폴레옹은 타고난 활동력으로 무엇을 이루었는가? 코페르, 나폴레옹만이 아니라 모든 위인과 영웅의 삶에 대해 이렇게 질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단다. 위인이나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야.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능력을 타고났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낸 사람들이란다. 보통 사람에게 없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들에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머리 숙여 칭찬하고 떠받드는 그 위대한 사람들은 그 타고난 재능으로 어떤 일을 해낸 걸까? 또 그들이 이룩한 업적은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아야만 해. 타고난 재능을 악용해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니까. 코페르, 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는 수만 년에 걸쳐 인류가 이룩한 기나긴 진보의 역사를 생각해 보아야만 한단다. 나폴레옹도 괴테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따지고 보면 인류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태어나 역사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이지. 너도 알고 있다시피 사람은 같은 사람끼리 손을 잡고 사회를 구성하고 서로 힘을 모아 야수와 같은 생존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도구를 썼지만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기계를 발명했고 자연을 개발해 사람이 살기 좋게 환경을 바꾸었지. 그와 함께 학문과 예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생활을 더욱 아름답고 뜻있게 바꾸어 나갔단다. 이 같은 역사는 아주 먼 옛날부터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거대한 강처럼 말이지. 일본의 역사가 진무천황에서 시작해 2600년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집트 문명은 6000년 전부터 있었다고 해. 이것도 정말 긴 시간이지만 우리는 책이나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만 년이나 되는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단다. 또 인류의 역사가 앞으로 수만 년 동안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수십만 년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인류가 지금도 진보하고 있다는 것뿐이야. 이처럼 유유히 흘러가는 기나긴 시간의 흐름을 생각해보렴. 2000년, 3000년도 짧다고 생각되지 않니? 하물며 사람의 일생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겠지. 코페르, 인류의 역사라는 드넓은 풍경 속에 숨어있는 위인과 영웅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네가 찾아내는 영웅은 지금껏 네가 알고 있는 영웅과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지 않니? 먼저 너는 이제까지 알고 있던 위인과 영웅들도 인류의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는 기껏해야 작은 물방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인류의 역사라는 흐름이 있기에 비로소 그 안에 영웅들의 행적이 위대해졌다는 것도 알게 될 거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역사라는 흐름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믿는 방향으로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 짧은 생애를 바치기도 했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주 화려하게 살면서 사람들은 놀라게 했지만 역사의 흐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단다. 후세의 사람들이 위인과 영웅으로 칭송하지만 그 삶의 결과를 보면 오히려 역사의 흐름을 방해한 사람들도 많아. 또 분명 영웅처럼 살았지만 역사의 흐름에 도움을 준 업적을 남긴 경우도 있고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단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등장해 업적을 남겼지만 그 업적이 역사라는 흐름과 함께 살아남지 못하면 덧없을 뿐이란다. 코페르, 이것은 나폴레옹도 마찬가지란다. 설명은 여기에서 그치고 다시 한번 나폴레옹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나폴레옹이 출세를 위해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은 부패한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피투성이가 될 만큼 싸우고 있었단다. 그 시절 유럽 여러 나라들이 하나같이 봉건제도를 수호하고 있었어. 그래서 프랑스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했지. 유럽 여러 나라들은 군대를 동원해 프랑스의 혁명 정부를 공격했단다. 프랑스는 내란과 외환으로 공경에 빠졌지.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에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웠단다. 남자들은 군대에 들어가 사방팔방에서 밀려오는 적들과 맞섰어. 그 무렵 유럽에서는 용병제가 군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단다. 자기네 나라들의 국민 대신 병사를 고용해 전쟁을 치렀지. 용병들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가하고는 했어. 그런데 프랑스 군대는 달랐단다. 프랑스의 정규군은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서 자유를 쟁취한 프랑스 민중이었어. 그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단다. 프랑스 사람들은 자유, 평등, 우애를 새긴 깃발 아래서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지켜보았기에 용병들이 알지 못하는 용기와 의지가 넘쳐났어. 프랑스 사람들은 무기와 탄환이 모자라고 병사들은 정규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럽 여러 나라의 용병 부대를 물리치고 마침내 조국을 지켜냈어. 프랑스의 새로운 군대를 이끌며 새로운 전술을 고안해 유럽의 90군대들을 모조리 쓰러뜨린 주인공이 바로 나폴레옹이었단다. 나폴레옹은 적어도 황제가 되기 전까지는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자유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한 인물이었어. 그것뿐 아니라 예술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단다.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 때 학자와 예술가를 데리고 갔어. 이집트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지. 당시 나폴레옹의 결단이 이집트 문명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는 원정 때 발굴한 로제타석이라는 비석이 이집트 문자를 해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프랑스 사람들은 끊임없는 정치투쟁에 지쳐 평화를 바랐고 나폴레옹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권력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지. 나폴레옹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불안했던 사회와 정치제도는 안정되었어. 나폴레옹은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의 최고 권력자로 우뚝 서고 나서 학자들을 모아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질서를 담은 법률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단다.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나폴레옹 법전이 탄생했지. 나폴레옹 법전은 여러 나라들이 법률을 제정할 때 기초로 삼았단다. 아마도 나폴레옹이 남긴 업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잘 모를 테지만 일본의 법률도 나폴레옹 법전을 참고해서 제정했단다. 일본도 메이지 유신을 기회로 봉건 제도를 폐지하고 삼인평등을 이룩했지. 평등한 세상이 되었지만 새로운 세상의 질서, 그 가운데서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었지. 이를 위해 일본에서 최초로 민법을 만드는데 이 법은 바로 나폴레옹 법전을 참고해서 만들었단다. 민법은 그러고 나서 여러 번 개정되었지만 근본 정신에는 변함이 없어. 이처럼 나폴레옹은 봉건 시대 이후의 새 시대를 자기 손으로 개척했고 전쟁과 정치에서 거듭 성공을 거두었어. 그리고 마침내 황제가 되었고 황제가 되고서는 권력을 위해 권력을 휘둘렀어. 손에 쥔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강화했고 그럴수록 세상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미워하게 되었단다. 나폴레옹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자신에게 끝까지 대항한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유럽 대륙과 영국의 통상을 금지시킨 정책이었단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힘으로 영국을 고립시키는 건 간단하다고 생각했어. 또 유럽에서 손에 넣은 권력을 지켜내려면 영국을 손봐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시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과 통상하는 문제는 영국보다 유럽 대륙에 더욱 절실한 일이었단다. 영국과 통상을 못하게 되면서 수천만이나 되는 유럽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야. 당장 날마다 먹는 설탕이 부족했어. 유럽은 환경 때문에 사탕수수를 아무리 많이 심어도 유럽 인구가 모두 쓸 수 있을 만큼 수확하지 못했어. 제 아무리 나폴레옹이라 해도 수천만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하루아침에 채워줄 수는 없었지. 영국과 교역을 하면 중한 벌을 내리고 단속했지만 소용없었단다. 결국 나폴레옹의 정책은 실패로 끝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천만이나 되는 유럽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미워하게 되었지. 이때 일어난 사건이 러시아 원정이었단다. 60만 명에 이르는 병사들이 머나먼 러시아로 전쟁을 하러 떠났고 눈과 얼음이 뒤덮인 벌판에서 처참하게 죽어갔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어. 러시아 원정에 참가한 나폴레옹의 군대는 유럽 곳곳에서 소집한 병사들로 그들은 자기네 조국을 위해 러시아에 쳐들어간 것이 아니었어. 그렇다고 명예를 위해 싸운 것도 아니었고 신앙과 사상을 위해 싸운 것은 더더욱 아니었지. 목숨을 바쳐야 할 뚜렷한 까닭도 없이 오직 나폴레옹의 권력을 위해 러시아까지 끌려가서 나폴레옹의 야심 때문에 허무하게 죽어간 거야. 60만 병사들에게도 사랑하는 식구와 친구들이 있었을 테지. 따라서 러시아 원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억울하게 죽어간 60만 병사들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식구와 친구들 수백만이 커다란 고통에 빠졌단다. 이런 지경이 되고 보면 나폴레옹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암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게 당연하겠지. 나폴레옹의 권력은 세상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어. 몰락은 피할 길이 없었지. 그리고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진행되어 갔단다. 코페르, 나폴레옹의 일생을 보면서 너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거라고 믿는다. 영웅으로 또는 위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은 인류가 진보하는 데 도움이 된 사람들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업적 가운데서 가치 있는 업적을 꼽는다면 인류의 진보라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일뿐이란다. 앞으로 더 많은 책을 읽다 보면 위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가운데는 나폴레옹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